금융사기꾼들의 공통점은 금융지식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신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로 알려져 있는 메이도프 금융사기 사태는 미국에서 2008년에 밝혀졌었습니다. 말년에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지옥같은 삶을 살았던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38년생으로 미국 뉴욕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때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루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로스쿨을 다니다 그만두고 회사를 차려서 스탁브로커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직접 모은 5,000달러, 그러니까 이게 현재 가치로는 5,500만원쯤 되니까 꽤 성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가치로 6억 원 정도를 사업 비용으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또 제게 잘 나가는 지인들을 손님으로 많이 소개시켜주기도 해서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메이도프는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 회사 A는 정상적인 증권 중개 역할을 해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당시에는 꽤 괜찮은 사업가였습니다. 메이도프의 회사 A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주로 거래했는데 오버 더 카운터, OTC, 즉 주식 직거래를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비즈니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메이도프는 또 주식 마켓 메이커였습니다. 주식을 도매로 파는, 그러니까 미리 주식을 엄청 많이 사놓고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고 파는 것이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차이는 늘 있으니까 이 마진을 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크게 하고 잘해서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금융계 전체에서 유명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이도프는 합법적인 사업 성공을 통해 업계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금융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우는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몰려들어서 주식 중개업을 하던 회사들은 그날 손해를 볼까봐 아예 셔터를 다 내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메이도프의 회사 A는 고객의 요구대로 다 받고 팔아줬죠. 이 일로 메이도프의 명성과 신뢰가 더더욱 올라갑니다. 협회장도 하고 정부 자문위원도 하면서 이제는 인맥도 넓어집니다.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 물량의 9%나 메이도프 회사 혼자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메이도프는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조용히 자산운용사, 즉 회사 B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을 맡기면 연간 10에서 15% 수익을 꼬박꼬박 입금시켜주는 회사였습니다. 15%는 대단한 이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B의 국룰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절대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메이도프는 특이하게도 회사 B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투자금을 제발 받아달라고 찾아오면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받아줄지를 결정했다고 하네요. 메이도프에게 아우라가 생기다 보니 투자자들도 메이도프를 너무 대단하게 여겨 함부로 전화하거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고 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에서 15% 수익은 꼬박꼬박 나왔으니 불만도 없었죠. 메이도프의 회사 B는 사실 폰지 사기를 하고 있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이 정말 창의적이었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투자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산운용사에 맡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너무 전통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폰지 사기는 최초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를 두 번째 투자자의 투자 원금에서 떼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투자자가 3명이고 각각 100만원씩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1월에 100만원, 2월에 100만원, 3월에 100만원 이렇게 투자금이 들어오면 수입은 300만원이고 지출은 이자만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투자자의 첫 달 이자는 두 번째 투자자가 준 100만원 중 15만원을 떼서 주고, 두 번째 투자자의 첫 달 이자는 세 번째 투자자의 100만원 중 15만원을 떼서 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넣어둔 100만원을 출금할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통장의 숫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매일 은행 돈을 빼서 세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그건 사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뭔가 획기적인 사업 모델이나 투자 전략으로 15% 이상을 벌기 때문이라고 속이는데 메이도프 스타일은 묻지마 닫혀있는데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 이 방식이 기가 막히게 잘 통했습니다. 물론 통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늘 있었으니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요트도 사고 호화로운 생활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오른팔로 일했던 디 파스칼리라는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객의 의심을 받거나 정부 감독기관인 SEC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럴듯한 숫자를 넣어서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한 척 꾸민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는 천재였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출금을 못 해주거나 이자를 지급 못할 위기가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초창기부터 투자를 해온 친한 자산가들이 수천억씩을 꿔줍니다. 이 사람들 중 피카오라는 사람은 메이도프가 폰지 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알기라도 한 듯 메이도프가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꿔주고 사기 행각이 발견되어 난리 나기 전에 본인 돈은 거의 챙겨갔다고 합니다. 메이도프를 수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달라고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넣어도 무시해버리거나 조사하는 척만 하거나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2006년에는 결국 SEC에서 조사에 착수해서 메이도프에게 실제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계좌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이도프는 쿨하게 가짜 정보를 적어줍니다. 그런 메이도프의 태어남에 당황했었는지 어이없게도 SEC는 그 계좌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또 종결했다고 하네요. SEC가 혐의를 못 찾아낼 때마다 투자자들은 메이도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신규 투자 금액이 급증합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이 급해진 고객들이 메이도프에게 인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메이도프는 서류에 써있기만 한 돈을 내어줄 수가 없었죠. 모두 1조 8천억 원 정도 출금해 줘야 하는데 3천억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을 빌려오지도 못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소시민부터 대형 금융회사까지 다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은 한화로 70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한 금액은 메이도프가 없는 돈을 이자로 주겠다고 약속한 사기 금액이니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본 금액 원금, 즉 없어진 피해자들의 돈은 23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메이도프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못 받은 것은 피해를 본 금액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받은 것은 수익이라 괜찮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지만 남의 돈에서 본인 이자를 빼앗아 왔었던 것인데 중간에 사기꾼 메이도프가 껴있고 그놈이 나쁜 놈이니 내 본의가 아니게 남에게서 빼앗아온 수익은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온갖 언론들도 70조, 80조로 금액을 높여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셨는데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래하고 있던 은행과 정부기관 등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던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쉽습니다. 메이도프가 잡혀가자 와이프 루스와 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이도프는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가족들은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아들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와이프 루스는 재산을 모두 잃고 거의 파산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도프는 워낙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 교도소 안에서 살해 협박을 받는 등 꽤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메이도프는 18개월밖에 살 수 없는 불치병이 있으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시켜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요청은 거부되었고 2021년에 82살을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폰지 사기 수법은 근현대사에 정말 수도 없이 되풀이되어 온 방식인데 정말 어이없게도 계속 통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 상품은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 존재한다 해도 사기 리스크도 리스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